네, 2021년 3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쫌스럽게입니다. 쫌스럽게. 문재인의 쫌스럽게. 좌파의 야누스 두 개의 얼굴을 공개한다. 부제로 달았습니다. 오늘 3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묵으려고 하는 경남 양산 사저의 농가 형질 변경에 대해서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쫌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사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딱 걸리는 게 쫌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쫌스럽고, 이 쫌스럽고라는 단어를 보면서 전형적인 운동권들이 쓰는 반박 논리이고 말투구나. 이거 정말 문 대통령이 썼나?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 연설문이나 글 써주는 사람은 이렇게 품위 없는 말을 안 쓸 텐데. 좀 참담한 생각입니다. 지금 LH 사태를 이용한 야당의 도발이 굉장히 귀에 거슬릴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대통령은. 그렇다고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대통령이? 문재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격이 있는데,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 대화하다가 무슨 질문들이 나오고 거슬리니까 이제 막까지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게 생각이 납니다. 왜 이런 반응을 대통령이 보였을까? 이날 아침 오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전라북도 본부장을 지내고 지난해 초부터 LH에서 부동산 금융사업부 전문위원 본부장급입니다. 이 된 50대 남성이 분당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네모 형식의 유서에는 잘 들으십시오. 국민께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께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 무슨 책임일까요? 근데 이 분은 아직 정부가 이번에 합동조사단 정세균 총리가 꾸리라고 해서 총리실하고 국토부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했을 때는 20명이 투기 의혹자로 나왔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인데도 자살을 하면서 국민께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LH의 고위 간부가 자살해서 사건이 커질 것 같아서 뭔가 끊어내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썼나요? 쫌스럽다. 지금 신도시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가 쫌스럽게 이런 대응이나 하고 있으니 전 참 되게 참담합니다. 국민 위로는 생각도 못하고 아생리언으로부터 하겠다는 건가? 그럼 대통령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국민으로 있어야지. 저는요,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통수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과 또 불편하게 만드는 중국에 대해서도 대담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EU하고 미국, 일본 등 43개국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46차 인권이사회에. 근데 문재인 정권은 이 결의안이 북한과의 대화 노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아직도 정부의 입장은 정한 게 없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문정권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도 우리 영토예요. 수복하지 못해서 그렇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정부가 포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따라서 그들이 북한을 떠나 우리 땅으로 들어오면 바로 국민이 됩니다. 우리 품에 안기지 못한 우리 국민들이 김씨 세습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외면을 해요? 진짜 쫌스럽고 비겁하게. 또 하나,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인권 외교라는 부문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 목표의 하나로 추구하고 있으며, 뭐 중얼중얼 나갑니다. 네, 대한민국의 외교 목표 중에 하나로 인권을 대한민국 외교부는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 총회 3위원회, 인권이사회 등 국제 무대에서 전 세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 채택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런데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쫌스럽게. 진짜 쫌스럽고 이렇게 자기네 홈페이지에는 해놓고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를 보면서 참 쫌스럽습니다. 나중에 여기 장관하신 분들 나와갖고 뭐 그때는 이랬다고 책 내시는 거 뭐 좋습니다. 좋은데 현직에 있을 때 대통령이 틀리게 나왔을 때 좀 바른 말 해야지. 정의용 씨가 지금 장관이죠. 그 앞에는 뭐 강경화 씨였고 못하겠죠. 자, 우리 외교부, 다른 나라 외교부도 그렇지만 매일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그때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3월 9일자 외교부 브리핑, 이거 외교부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가 질문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중국이죠.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탄압 문제에 대해서 인종학살 등의 용어를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쭉쭉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우리한테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규탄에 함께하자라는 요청이 올 경우, 미국이 이런 요청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를 하니까 외교부 대변인이겠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그 과정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사회와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소통만 하고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누구야? 중국이야? 미국이야? 아니면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만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OECD 국가고 1인당 소득이 이탈리아를 잡았다고 하는 나라에서 말이야.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해놓고 중국 인권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참 쫌스럽습니다. 국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봐줍시다. 근데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더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3월 12일 외교부에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우리는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나가네요. 근데 미얀마보다 훨씬 더 심한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왜 문재인 정권은 찍소리도 못합니까? 야당이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갈 양산 4조 문제를 거론했다고 품격 없이 쫌스럽다고 하는 대통령인데 저는 진짜 짜증스럽습니다. 쫌스럽습니다. 국익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의 국익을 가장 위협하는 게 누굽니까? 북핵이잖아요. 북핵에 대해서는 왜 미국한테 문제를 해결을 맡겨놓고 북한하고 대화만 하겠다고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안전의 보루일 수도 있는 전시작전권을 왜 그렇게 환수를 못해서 연합사를 해체를 못해서 안달입니까? 양산사절을 야당에서 거론한 거는요, 지금 신도시 게이트 때문입니다.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서 대통령이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썼을까 좀 의심을 합니다. 아마 누군가 써줬겠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겁니다. 쫌스럽게 표현을 넣으십시오. 이런 표현을 넣어준 사람들은 이런 말투를 통해 갖고 면박을 줘서 이 사건이 확대되는 걸 막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 뒤에는 신도시 게이트 뒤에는요, 정치 몰입애들, 특히
좌파 쪽에 붙어있는 정치 몰입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들은 기획부동산과 함께하는 정치를 이용한 돈 만들기의 귀재들입니다. 그 자들이 있다는 걸 대통령은 보시고 그 자들을 잡는 걸 해야지 당신 방어에 나설 때가 아닙니다. 당신 방어하라고 대통령 시킨 거 아니고 국가를 잘 끌고 나라고 국민들이 맡겨놓은 겁니다. 자, 대통령의 처남이자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남동생, 당연히 성원 김씨죠. 65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 2005년, 2009년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의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을 세 차례에 걸쳐서 총 11억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입하고 난 그 다음 해에 이게 전체가 2100평쯤 되네요. 7011제곱미터. 이거를 그린벨트 지역인데 LH가 수용합니다. 그래서 LH 행복주택이 지금은 그 자리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때 김 씨는 보상금으로 58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47억 원이 남은 거죠. 물론 뭐 세금도 내고 했으니까 뭐 조금 줄겠지만, 어휴,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등동에 갖고 있던 땅을 은행에 담보로 주고 30억을 대출받아가지고 2010년, 그러니까 LH에서 자기 땅을 수용할 바로 그때죠. 그 시점에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764평을 11억 5,500만 원에 매입합니다. 30억 대출 받아가지고 12억을 땅을 샀네요. 그런데 거기도 그린벨트니까 농지로 써야 되는데 농지로 안 쓰고 조경 관련 상품, 조경업 자재를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수정구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2010년이면은 뭐 이명박 정부 때네요. 이명박 정부 때 돈을 벌고 시정 조치를 당했으니까 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뭐 하느냐? 지금 이 땅에서 아까 제가 764평이라고 했죠. 거기서 묘목 재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묘목이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흥에 LH가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후보지에 묘목을 많이 심었다는데 뭐 그걸 재배해서 판매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묘목을 키우는 이 주변 지역도 개발되면서 그가 12억 5,500만 원에 산 이 땅이 최소 30억, 뭐 40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올랐다는 겁니다. 계속 오르고 있답니다. 8차선 도로가 가까운 데 있어갖고 더 유리하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김 씨는 조선일보와의 대화에서 1992년부터 나는 묘목 판매업을 해왔다. 방금까지 인부들과 묘목 포장하는 일을 했다. 92년부터 묘목 사업을 해먹긴 했다는 건데 땅 얘기를 해야지 묘목 얘기를 왜 할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 차례 찾아와 조사했지만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네, 수정구에서 어쩌고 한 것들이 농지법 위반은 아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묘목 키우는 게 농지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들었다.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투기한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김씨 문제는 이미 공개된 거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문제가 됐거든요. 작년 8월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 왔을 때 이 질문이 또 나왔었어요. 그때 노 실장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 2010년에 이제 LH가 사서 돈을 좀 벌었잖아요.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 된 거고, 토지 보상금을 실제로 받은 건 박근혜 정권 때다. 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했는데 좀 이런 답변 들으면 저는 좀 쫌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좀 다른 표현할 수 없어요? 자, 지금 말입니다.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LH 사장이었으니 상당히 곤란하겠죠. 곤란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토지를 이용한 경우에 그 대가를 내는 겁니다. 지대를 내죠. 예를 들어 제 땅을 누가 빌려서 경작을 했으면 저한테 도지를 주지 않습니까? 도조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대죠. 그러면 저는 땅 주인으로서 제가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죠. 불로소득이죠. 그 불로소득이니까 세금을 왕창 때려야 된다라는 주장은 누가 했는가 하면요. 좌파들이 한 게 아닙니다.
시장경제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토지는 이 자본주의 하는 사람들은 재산권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더불어 나의 재산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재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아담 스미스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땅은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지만 공공성이 강한 재화이니까 개인의 재산권으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이게 전두환 정부 끝나고 노태우 정부 출범하기 전에 만든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념 122조에 국가는 토지 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토지 공개념 개념이 헌법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노태우 정권에서 그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분당과 일상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전국적인 투기 바람을 일으킵니다. 일개 신도시 개발을 처음 했죠. 그때 뭐 워낙 경제가 좋아가지고 전두환 씨가 경제를 굉장히 잘 살려놨고 올림픽으로 특수가 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이 난개발 문제가 되니까 이때 이 토지 공개념 개념을 동원합니다. 1889년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 3법을 만듭니다. 노태우 정권이 보수 정권이 토지 공개념을 먼저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 시장경제론자가 토지 공개념을 먼저 했고요. 좌파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때 노태우 정권에서 택지 소유 상한제법,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개발 이익 환수법 이 세 가지 법을 만듭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거나 땅값이 상승해서 큰 이득을 봤으면 세금을 왕창 때리거나 부담금을 먹여서 정부가 가져가서 국민들에게 고루 나눠주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토지 초과 이득세법과 택지 소유 상한제법은 재산권을 침해하다. 개인은 아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하나는 위헌, 하나는 헌법 불알치 결정을 받아서 두 법은 폐기됩니다. 한 법만 남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토지 개념이 부정된 건 아닙니다. 헌법에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집 사시면은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또 토지거래 허가 지역 이거 뭐 많이 보실 거고 토지 이용 규제를 전부로 받고 있죠. 이런 게 다 토지 공개념이 갖고 온 결과들입니다. 이 토지 공개념 개념을 노태우 정권이 처음 활용하고 두 번째로 활용한 정권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세 정권이 공통점이 뭐냐? 신도시를 만들어서 투기 광풍을 일으켰던 정권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 잊어먹으셨을 겁니다. 2018년 3월 20날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 개헌안을 발표합니다. 전문가 주요 내용을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헌법 개정하자고 내놓은 거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먹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공무원의 노동상권을 인정하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 굉장히 친노동자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군인은 뭐 어느 나라든지 아마 북한에서도 군인은 노조 못 만들 겁니다. 그것만 제한하자. 뭐 그런 거. 아주 이 전공로를 인정하자 그런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천부 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죠? 국민이죠. 근데 국민으로 안 하고 문재인 정권서 만들어서 조국 씨가 발표했던 개헌안 초안에는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놓고 굉장히 왈가왈부했었죠. 북한이 인민이냐 왈가왈부했었죠. 그러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으로 성격이 강한 권리의 주체를 밝힐 때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사유재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거니까. 조금 국민하고 사람을 떡 섞어 써서 희한하다. 그런 개헌안을 만들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 가지고 굉장히 이 정권이 우려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을 재해로부터 예방하는 의무를 져야 되고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걸 뭐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이토록 추진하는 거 있죠. 검찰 수사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까지의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없앴습니다. 아주 검찰 죽이려고 한 거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꼭 나쁘다고 보십니까? 아니 기소도 못하 뭐 그냥 이런 식이었습니다. 기소는 아니지 영장 청구를 못하 이런 식으로 이 정권 생각이 좀 달랐던 겁니다. 근데 이 개헌안은 국회에 갔을 때 의결 정적수 부족으로 투표가 되지가 않아서 그냥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헌법 개정안에 거의 관심이 없는데 이 헌법 개정안 아까 제가 현재 우리나라 헌법 122조에 토지 공개념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걸 1항으로 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내놓은 개헌안에는 2가 들어가는데 그때 내용이 대개 이거였습니다. 토지 공공성 가운데점 찍고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특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문재인 정권은 토지 공개념을 더 강화하고자 해서 헌법에 이런 조항을 넣었던 겁니다. 법률로서 제한을 하자. 자, 제가 아까 토지 공개념 개념은 노태우 정권 때 일기 신도시 하면서 써먹었다가 어제 제가 이 방송에서 노무현 정권은 무려 12개의 신도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전국이 난개발이 되고 시끄러웠죠. 그때 토지 공개념 개념을 또 들고 나옵니다. 아니 그냥 계속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신도시를 마구 개발해서 난장판을 만든 게 노무현 정권입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아파트를 지으려면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때 개인들 간에 아파트 회사하고 뭐 개인 간에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토지 공개념을 막 집어넣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걸 개방했지 않습니까? 많은 걸 어떤 외국인이 들어와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건설 시장이 개방돼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의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건설회사 차리고 해도 됩니다. 근데 거의 못 들어옵니다.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외국계 건설회사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동남아에 많이 가서 짓는 건 봤어도 우리나라 건설업계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 거래도 부동산 중개소 많잖아요. 복덕방. 외국인들이 해도 돼요. 법인이 들어와서. 트럼프가 부동산 회사 해던데 그런 거 차려고 들어와도 되는데 못 들어옵니다. 왜? 워낙 우리나라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시스템이 또 하나의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토지 공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개헌안을 만들면서 토지 개념을 더 강화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노무현의 꿈이었던 겁니다. 노무현 못 이룬 꿈을 아바타처럼 그대로 하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는요, 토지 가진 자들한테 빅엿을 먹이기 위해서 굉장히 부동산 거래를 제한했거든요. 토지 공개념으로.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다고 해서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땅값이 더 오르고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냐? 서울 강남이 최고로 오르고 그 다음 서울이 올랐어요. 서울을 규제했는데 서울만 자꾸 오르고 강남이 더 오른 겁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경제를 다룰지 모르는 거죠. 뭐하고 뭐는 건들수록 커진다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생각했던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큰 핵폭탄을 던졌습니다. 빅엿을 먹였습니다. 그게 뭐냐? 수도 이전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수도를 옮기겠다. 난리가 났었죠. 그것 때문에 뭐 탄핵 어쩌고 뭐 난리가 났었죠. 수도를 올리면 강남을 포함한 서울 전체 땅값이 폭락할 거라고 본 겁니다. 이게 노무현의 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다 성공은 안 됐지만 세종시라는 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리바이벌 시킨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지금 3기 신도시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을 투기를 억제한다며 25개 대책을 내놨지만은 지금 서울과 강남의 땅값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들면 커지는 게 몇 개 있는데 자꾸 이걸 이 사람들은 가만 시장에 맡겨놓으면 될 텐데 왜
손을 대갖고 점점 악화를 시켰냐 이거죠. 노무현의 꿈을 거듭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래, 토지 공개념 해갖고 실패한 정책이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잡기 위해서 공개념 집어넣었다. 좋다 이거야. 잘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게 보세요. 이 정권에 있는 실력자들이 지금은 LH 직원만 조사했으니까, 본인만 조사했으니까 국토부도 뭐 없다 있다 이러는데, 차명으로 가명으로 들어간 거 들어가게 되면 정치인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 실세들이 신도시 개발, 택지 개발을 알고 땅을 산 것들, 자기 엄마 이름 누구 쫙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강조한 정권에서 실세들이 이 짓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쫌스럽게 한 단어를 써. 적어도 이 신도시 택지 개발 관련해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몸담고 있거나, 그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나 국회에서나, 이건 민주당계의 사람들 이름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양이원영 환경운동가, 탈핵운동가, 어머니 이름으로 어디 땅을 샀다, 나는 몰랐다 그러긴 하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토지 공개념 그렇게 떠든 정권에서 사회활동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그거 더 올라가면 윤미향이라는 사람, 현대중공업 돈 받아가지고 왜 그거 무슨 쉼터가 사가지고 자기네 펜션처럼 써먹었어요? 부동산 투기 아니었나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어떤 정권입니까? 3기 신도시 개발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2기도 노무현 정권이 했듯이 이건 문재인 정권이 한 겁니다. 국토부는 중간이었고 LH공사는 말단에서 움직인 겁니다. 근데 이 정권은 LH 사장하던 변창흠이라는 사람을 국토부 장관으로 옮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LH 본부장 하던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기 양산 사저 얘기가 나오니까 쫌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그늘 밑에 있던 민주당의 많은 세력들은 신도시 개발이 뭐 하루아침에 되나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많은 환경부랑 논의하고 지자체랑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땅을 사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와서 뭐 김정숙 여사의 남동생 문제는 뭐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돈 받았다니까 뭐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피가 흐르니까 자꾸 손을 대는 겁니다. 응?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게 원래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고 꼼짝 못하고 오히려 그때 팔게 했었어야지. 근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민정수석실이 와서 조사하고는 문제 없다라고 해줬다며, 면제 부족 때문에. 지금 민정수석 개념을 박정희 때는 친인척 단속 이런 거 사정 활동으로 갔는데, 이거는 무슨 뭐 검경 수사권 권력 구조 개편 뭐 오히려 권력 용어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크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쫌스러운 대통령, 쫌스러운 문재인을, 그리고 야누스의 좌파 정권의 야누스의 얼굴을 부제로 달았습니다. 제 설명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나 한번 이 문제, 세종시로 왜 수도를 옮기려고 했는지, 노무현의 꿈이 뭐였고,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해놓고 왜 그 정권에 있는 실세들은 이렇게 땅을 몰래 사놓고 딴 사람 이름으로 사놨냐 이거죠. 제가 어제 방송 그저께 방송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주권을 맡겨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이걸 해야지. 그걸 좀 지적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갖고 쫌스러운 단어를 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말 저는 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좀 불편하신 말씀 들어주신 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